우리가 이제 호, 문무, 권신에서 이제 고려에 있죠. 5개 마디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도사 연결해서 들어갈 거예요. 제도사. 제도사는 보통 이제 중앙의 정치제도, 지방의 정치제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군사제도 이렇게 이제 나누어서 배우게 됩니다. 제가 이 제도사를 갖다 이제 중간에 요 문벌기족기 때 여기 맞춰놨죠. 성종 때 시작해가지고 요 무렵에 이제 고려의 기본적인 제도적 틀이 완비되게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다 이제 자료를 갖다 잡아놓은 거예요. 그 제도사 이야기. 그리고 이제 그 제도사 중에서도 가장 중심에 되는 중앙의 정치제도와 관련된 내용부터 우리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교재를 보시면 조선 태봉의 관제 중심으로 당과 신라의 관제를 답습하였다. 크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근데 분위기, 뉘앙스는 여러분이 잡아주셔야 돼요. 고려는 있지 않습니까? 고려의 중앙이라든지 지방의 제도를 보면 되게 좀 조잡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나중에 조선을 공부해 보시면 조선이랑 비교해 보면 정말 정리가 안 돼 있고 임시기구도 많고 특별기구도 많고 있죠. 되게 조잡하다는 느낌이 들게 될 거예요. 고려의 시스템 제도가 이렇게 조잡한 이유가 뭐냐면 전부 다 왕건 때문이에요. 왕건 때문. 왕건이 나라를 갖다 만드는 과정에서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힘 있는 세력들을 갖다 다 끌어안으면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세력들이 다 한 목소리씩 내는 거예요. 어떤 애들은 우리 당나라 따라하자, 어떤 애들은 우리 송나라 따라하자, 어떤 애들은 우리 특유의 제도 실시하자, 이런 목소리들이 다양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려는 있지 않습니까? 당과 송, 그 다음에 이제 고려의 특유까지 고려 안에 있죠. 이런 조잡한 제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성종 때 성립된 이성욕부제. 이름 자체는 당나라의 시스템이랑 삼성부제랑 비슷한데 실제 그 내면을 보시면 그냥 짬뽕이에요. 짬뽕.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앞으로 고려부터는 있죠. 중앙의 정치 제도로 갖다 우리 공부할 때는 무조건 정책 결정기구와 정책 집행기구를 구별해서 볼 겁니다. 그래야 논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요. 정책 결정기구는 뭐냐면 머리의 역할을 해요. 머리의 역할. 야, 우리가 뭐를 할지를 갖다 이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 중심에는 일단 왕이 있는데 고려는 왕은 정책 결정에 뭐 크게 이렇게 주인공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있죠. 중서문화성과 중추원 요 두 개가 이제 정책 결정에 있어서 많은 영향을 갖다 미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이 첫 번째 이제 중서문화성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중서문화성은 있죠. 고려시대 최고의 정무기구, 공식적으로 고려 최고의 정무기구예요. 시험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자주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최고의 정무기구는 수장 이름도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왜? 오늘날 우리나라의 국무총리처럼 국정을 갖다 총괄하는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문하시중이라는 인물이 중서문화의 문화성의 수장으로서 있죠. 고려의 국정을 갖다 총괄하였다. 이렇게 보십시오. 자, 시중이란 말 우리가 처음 보는 게 아니라 어디서 봤냐면 집사부 시중, 집사부 중시 기억나죠? 초기에 중시라 부르다가 이게 이제 시중으로 불리게 되고 문화성의 시중 해가지고 문화시중 이렇게 이제 부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문화시중 밑으로 있죠. 중서문화성에 어떤 애들이 속해 있냐면 제신과 낭사란 애들이 중서문화성에 속해 있는 거예요. 소속되어 있는 거예요. 제신은 상대적으로 좀 높은 애들이에요. 2품 이상 최고 고관급 있죠. 고관급 요런 사람들이 이제 중서문화성에 속해 있고 있죠. 그 다음에 또 낭사란 애들이 그 밑에 얘들은 이제 상대적으로 제신보다는 좀 낮은 애들이에요. 제신, 낭사로 구성되어 있는 중서문화성. 그 다음에 이제 중추원이라는 기구가 있어요. 중서문화성이 당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당. 그리고 이제 중추원은 있죠. 새로운 그 중국의 정통왕조인 송의 영향을 받은 기구예요. 여기도 이제 두 개의 그룹이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추신과 승선이라는 애들이 포함해 있어요. 추신은 제신이랑 비슷하게 고관, 2품 이상. 그리고 얘들은 궁극기무, 군사와 관련된 기밀을 갖다 담당하는 애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승선은 있죠. 요 승자가 밭들성자예요. 밭들성자. 우리 대부분 승자가 나오면 관직 중에 혹은 관부 중에 승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밭들승자예요. 왕명을 받드는 애들이에요. 예외도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승자는 대부분 밭들승자에서 왕명을 받드는 애들을 갖다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추신 밑에 있는 승선들은 있지 않습니까? 왕명출납을 하는 왕의 비서 역할을 하던 애들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요런 애들이 중추원을 구성했다. 중서문화성의 당, 그 다음에 중추원이 송의 영향을 받은 요소라 있죠. 그러면 이제 고려 특유의 요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고려의 특유의 요소가 뭐냐면 중서문화성의 제신, 고관인 제신과 그 다음에 중추원에 있지 않습니까? 고관인 추신이 모여가지고 제추회라는 걸 갖다 했던 거예요. 제추회. 고려 특유에 있죠. 귀족 정치적 특성을 반영해주는 임시기구입니다. 제추회. 제신과 추신이 모여가지고 회의하는 기구였다고 해서 제추회 이렇게 불러요.
고려가 이제 귀족 사회이기 때문에 고려 특유의 어떤 귀족 사회적 성격, 정치의 성격을 갖다 반영하는 독자적인 기구였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갖다 하게 됩니다. 시험에 나올 때는 이 제추회의가 제추회의라는 이름으로 나오기보다는 제추회의가 두루뭉실하게 일반 명사거든요. 그 안에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제추회의 종류가 있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으로 제추회의 시험에 출제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이제 도병마사고 하나는 식목도감이에요. 시험에 나올 때는 도병마사 식목도감이라는 명칭으로 나오는 거예요. 도병마사는 있죠. 주로 이제 대외적인 국방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제추회예요. 그 다음에 식목도감은 있죠. 대내적인 업무, 그 중에서 특히 법률에 있지 않습니까? 법률을 만들고 폐지시키는 이런 업무를 담당하는 게 식목도감. 그리고 이 중에 도병마사가 나중에 원간섭기 때 변해간다고 했어요. 이미 배웠습니다. 원간섭기 때 권문세족이 기존의 도병마사라는 제도로 갖다 업그레이드 시켜서 도평의 사사로 이름을 바꿨다고 했죠. 이름만 바뀐 게 아니라 기능도 바뀌었던 거예요. 도평의 사사가 도병마사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고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근데 어떤 면에서 강력하냐면 도병마사는 임시기구예요. 제추회의 자체가 임시기구입니다. 임시기구. 그래서 도병마사도 임시기구야. 근데 도평의 사사는 상설기구예요. 상설기구. 상설기구가 힘이 쓸까요? 임시기구가 힘이 쓸까요? 상설이 힘이 세요. 거기다가 보시면 도병마사는 대외적인 국방의 업무만 담당했는데 도평의 사사는 있죠. 대내적인 법률과 관련된 내용도 같이 담당해요. 그러니까 국정 전반의 중요한 사안들을 갖다 전부 다 다룬다는 거예요. 업무 다루는 범위도 넓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중요한 도평의 사사. 요게 이제 권문세족의 힘이 얼마나 세었는지를 갖다 보여주는 기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료는 어차피 여러분 암기해야 돼요. 조금 이제 어려운 사료하여 그러니까 일명 숙지 사료에서 여러분이 시험장 들어가기 전에 숙지를 해두고 가야 되는 사료예요. 이게 이제 도병마사와 관련된 사료입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 보면은 공부를 좀 한 학생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도병마사인지 도평의사사인지 잘 구별을 못해요. 공부를 좀 하게 되면 야 이거 고려다, 그 다음에 합작이구다 요까지 끌어내기 때문에 야 이거 도병마사 아니면 도평의사사인데 이까지는 학생들이 끌어내는데 정확하게 뭔지를 잘 몰라요. 요게 도병마사와 관련된 사료로서 시험에 되게 빈출되고 있습니다. 꼭 기억을 갖다 해두십시오. 뭐 한 해 한 번 모이기도 하고 뭐 이렇게 여러 해 동안 모이지 않기도 한다. 임시기구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 여기 보시면은 이제 고려와 관련된 기구이고 관직들을 보면 이제 고려의 관직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정책 결정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봤습니다. 중섬나성, 그 다음에 중추원, 그 다음에 이제 제추회라는 요런 기구들을 갖다 중심으로 해서 국가의 주요 정책들이 이제 결정된다. 왕도 물론 개입하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정책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머리에서 이렇게 정책을 결정하고 나면 이거를 갖다 집행을 하는 손발이 있겠죠. 손발이. 그 손발이 바로 이제 상서성, 그리고 상서성 밑에 있는 육부가 되는 거예요. 이 육부라는 손발을 갖다 총괄하는 부서가 이제 상서성이 되는 거예요. 요 상서성과 중서문화성을 합해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성, 그 다음에 상서성 밑에 육부 있지 않습니까? 육부, 이성, 육부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상서성은 그냥 육부를 관할하는 실무부서인 육부를 관할하는 부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육부 있지 않습니까? 육부가 이호, 예, 병, 형, 공 6부가 있는 거예요. 요게 고려에는 원래 이호, 예병, 형공이 아니라 병자가 위로 빠집니다. 그러니까 이병, 호형, 예공 이렇게 돼요. 근데 여러분 암기를 할 때 이호, 예병, 형공 암기를 하세요. 이게 원래 정식이에요. 원래 당나라가 이호 예병 형공을 갖다 썼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조선이 있지 않습니까? 조선의 육조가 또 이호 예병 형공을 갖다 쓰고 있습니다. 순서대로 이호 예병 형공이 정식이에요. 근데 고려는 왜 병자를 갖다 앞으로 빠뜨렸냐? 고려는 전란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병사 업무가 특히 중시되다 보니까 병자가 좀 앞으로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병, 호영, 예공 쓰는데 애우지 말고 있죠. 이호 예병 형공으로 애우고 고려는 예외적으로 병사 업무가 중시해서 앞으로 뺐다. 이렇게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요걸 틀어서 오답으로 만들기는 어려워요. 그리고 이제 요 육부가 각각 있죠. 어떤 업무를 보았는지는 기본 상식으로 매칭을 해야 돼요. 시험에서 본격적으로 잘 물어보는 주제는 아니에요. 근데 상식선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리는 있죠. 인사를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호는 있죠. 재정을 담당하는 부서예요. 재정. 호족이라든지 양안. 호족은 이제 인구와 관련된 대장, 그 다음에 양안은 토지와 관련된 대장이에요. 이런 걸 관할하면서 있죠. 재정을 담당하는 부서. 그 다음에 얘를 맨 마지막에 할게요. 그 다음에 병은 너무 쉽죠. 군사. 그 다음에 뭐 통신 같은 것도 군사 업무로 예전에는 봤어요. 무관 인사도 담당하고요. 그 다음에 형도 너무 쉬워요. 형벌, 치안. 그 다음에 플러스 노비도 형벌에서 같이 담당합니다.
그다음에 공도 쉽죠. 산업 전반에 관련된 업무들 이런 것들을 공에서 담당해요. 그다음에 이제 예부가 학생들이 이 부분은 좀 연결해 주셔야 돼요. 숙제를 갖다 해주셔야 됩니다. 예하면 우리는 그러니까 예의 바르다 하는 그 좁은 의미의 예를 갖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2호 예병원공에서 예는 조금 예보다 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의 범절보다 넓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질서라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질서. 사람과 사람 간에 지켜야 될 예의가 이제 예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예를 갖다 조금 넓게 해석해서 단순히 사람과 사람뿐만이 아니라 있죠. 국가 간에 지켜야 될 질서. 그게 이제 외교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예법을 갖다, 그 예 질서를 갖다 가리키는 걸 교육. 그 다음에 이 예를 가리킨 다음에 테스트하는 과거. 요런 업무들이 전부 이제 예조에서 담당을 했던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넓은 있죠. 폭넓은 업무들이 이제 예조에서 다뤄졌어요. 예부 있죠. 예부만 좀 여러분 따로 이제 이렇게 매칭을 해주시고 나머지는 거의 이제 상식선에서 연결하면 되니까 이거 뭐 굳이 에너지를 낭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고려 있지 않습니까? 중앙제도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제 주요 기구들을 우리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기구들 중에 특히 좀 더 핵심적이고 시험에 자주 나오는 몇 개의 소주제가 있는데 그 내용들을 이제 연결해서 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언론기관이에요. 여러분 지금 언론기관, 오늘날의 언론기관 하면 뭐가 떠올라요? 오늘날의 언론기관? 방송사, 또 신문사, 요즘은 인터넷 신문 이런 것도 많이 유행하죠. 맞아요. 그게 언론이에요. 근데 우리 전근대도 언론 기구가 있었던 거예요. 차이점이 뭐냐면 지금의 언론기관들은 거의 대부분이 민간 있지 않습니까? 민간에서 국가의 권력을 갖다 견제하기 위해서 언론 기능을 갖다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전근대 시대 때 언론은 있지 않습니까? 언론 기구조차도 관리들이 담당을 했던 거예요. 관리들이 언론 기능을. 그 고려 시대 때 언론 기능을 담당했던 관리들이 어떤 애들이 있었나? 그 다음에 어떤 기능을 구체적으로 담당했나 하는 걸 갖다 이제 배우는 거예요. 고려에 이제 언론 기능을 담당했던 관리들을 고려 때는 뭐라 불렀냐면 대간 혹은 대성이라 불렀어요. 대간, 대성. 중서문화성에 우리 낭사 봤죠? 낭사, 제신 밑에 있는 낭사라는 애들이 있다고 했어요. 요 낭사들이 언론 기능을 갖다 담당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어사대, 암행어사 아시죠? 뭐 하는 애들이요? 관리들 비리 캐는 애들이죠. 그러니까 그거랑 똑같은 애들이요. 관리들을 갖다 비리를 감찰하는, 관리들을 감사하는 애들이요. 오늘날도 이제 여러분 공무원 되시면 감사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 뭐 잘못하거나 업무를 잘못 처리하거나 뭔가 비위가 있거나 그러면 이제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조사하러 옵니다. 그러니까 요 두 개의 기구가 이제 결합돼 가지고 언론 기능을 갖다가 담당하였던 겁니다. 대간 혹은 대성이라고 이제 불리면서. 근데 이제 둘이 전담 부서가 좀 달라요. 전문이 좀 달라요. 낭사는 주로 있지 않습니까? 왕에게, 왕이라든지 권력 있는 신하들에게 이제 간언을 하는 간간이에요. 간간. 간자가 씹을 간자. 여러분 친구들이랑 얘기하면서 내가 막 열심히 하는데 친구들이 들은 척도 안 하면 내 말 씹냐 이런 얘기 하죠. 그러니까 그 씹을 간자예요. 씹을 간자. 왕이 얘기를 했을 때 왕의 말을 갖다 씹는 있죠. 차근차근 씹는 업무를 맡는 애들이 이제 낭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간언이에요. 간언. 그 다음에 어사대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관리들의 비리를 갖다 감찰하는 기구가 있죠. 얘들이 동시에 그러니까 대간의 업무, 언론, 나머지 언론 기능들도 이제 같이 봤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간의 이제 3대 기능 보시면은 간쟁, 왕의 말에 대한 씹는 거, 그 다음에 봉박. 왕이 명령을 내려. 근데 이게 확실히 잘못된 거야. 그러면 이제 거부하는 거예요. 아니래옵니다. 이거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서경은 뭐냐면 왕의 권한 일부를 갖다 얘들이 간섭을 하는 거예요. 간섭을. 어떤 권한을 간섭을 하냐면 관리들을 임명하는 권한, 그 다음에 법령을 갖다 열고 닫는 권한, 개폐하는 권한. 원래 이게 왕의 특권이에요. 왕의 권한이에요. 왕의 권한. 근데 왕이 관리를 임명할 때 얘들이 참견을 하는 거예요. 동의합니다. 우리 반대합니다. 하면서 참견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서경권이에요. 서경권. 요런 이제 간쟁, 봉박, 서경이 있죠. 3대 대간의 이제 주요 기능이에요. 그리고 이제 요게 나중에 조선에 가서도 그대로 또 다시 한번 쓰게 될 거거든요. 조선의 언론 기능이 엄청 중요해요. 조선의 중앙 정치의 특징이 뭐냐면 언론 기능이 발달했다. 언론 정치가 발달했다는 건데 그 내용들을 갖다 여기서 우리 그대로 쓰게 될 거예요. 고려와 조선의 차이점들. 그다음에 이런 거는 공통점이거든요. 요런 내용들을 갖다 조선 가서 다시 쓰게 될 거니까 요거 눈여겨봐 주십시오. 나중에 조선 문제 낼 때 함정 파에서 오답을 구성할 때 고려고 내용이 이제 함정으로 오답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맨 밑에 보니까 고려 3사 나오죠. 고려 3사. 자, 고려 3사는 지금 읽어보니까 야 이거 언론 기능이랑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없는데 지금 왜 여기서 다루냐면 조선의 언론 기능을 담당했던 기구가 3사예요. 3사. 사헌부, 그 다음에 사간원, 그리고 홍문관 해가지고 걔랑 이름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답으로 진짜 자주 나와요. 고래 3사 꼭 이제 오답선지로서 자주 출제되니까 잘 정리를 해주십시오. 화폐와 곡식 출납에 대한 회계, 그러니까 단순 회계 기능을 담당하던 기구였어요. 언로 기능과 무관. 언론이랑 언로랑 똑같은 말이에요. 말의 길이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송의 영향을 받았다는데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문안기구 들어가겠습니다. 문안기구. 문안기구는 보통 이제 정상적인 나라에서는 문신이 중시될까요? 무신이 중시될까요? 문신이 중시됩니다. 무식한 무신들한테는 권한을 많이 안 줘요. 얘들에게 권한을 많이 주면 쿠데타가 일어나요. 나라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나라에서는 혹시 몰라요, 또 전쟁이 많이 일어나고 이러면 이제 무신들의 힘이 세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정상적인 역사, 어떤 나라의 역사를 갖다 보더라도 문신들에게 힘을 주고 권력을 줘서 나라를 갖다 운영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트 문신들이 일하는 문안기구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고려의 대표적인 이제 문안기구가 춘추관이 있습니다. 춘추관은 있죠. 역사를 기록하는 관서입니다. 조선도 역사를 기록하는 관서를 춘추관이라 불러요. 아니 춘추, 봄과 가을이 왜 역사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공자 아시죠? 공자가 역사서를 한 권 쓰는 거예요. 그 역사서 이름이 춘추였습니다. 춘추. 그래서 이제 그 역사서가 쓴 이유, 공자가 쓴 이유, 춘추란 단어가 역사를 갖다 대표하는 단어가 돼버린 거예요. 고려에도 조선에도 역사를 담당하는 부서가 춘추관으로 이름이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한림은 중요한 부서인데 요거 심하고 빼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3번을 보도록 할게요. 비서성, 그리고 수서원. 요거 우리 언제 봤어요? 그러니까 무슨 왕 때? 성왕 때 봤어요. 아니 성종 때 봤어요. 성종 때. 그 유교 정치 체제를 갖다 구축하는 과정에서 있죠. 유교적 경문이나 충문을 담당하는 혹은 이제 이 글들을 쓰고 보관하는 있죠. 기구가 개경이 하나 생겼는데 그게 비서성. 그다음에 이거를 갖다 서경에서 따라 쓰는 애들이 있었는데 수서남에서 배웠죠. 요까지. 전중성 진짜 안 나와요. 이런 거. 이건 심화 때도 제가 그냥 대충 보세요 이렇게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고려 이제 중앙제도, 중앙간서들을 이제 우리 다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고려의 특수기구가 있어요. 특수기구들이 많아요. 고려 때는 임시기구, 특수기구 이런 것들이 많아요. 특수기구, 그 임시기구가 뭐냐면 있죠. 이런 것들이 왜 나오냐면 그 나라의 제도적 완성도가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스템에. 그러다 보니까 뭐 특수기구, 임시기구 이런 것들을 갖다 막 만들어 제끼는 거예요. 고려의 이제 대표적인 두 개의 이제 특수기구가 하나는 이제 정방. 자, 정방 누가 처음 만들었어요? 최후가 인사권을 갖다 장악하기 위해 처음 만들었다. 근데 이제 이게 인사권을 갖다 너무 쉽게 독점할 수 있는 이런 기구였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권문세족들이 이 정방을 살려두고 있죠. 지네가 인사권을 갖다 남용하고 전행하는 데 써먹었던 거예요. 그래 여러 왕들이 이걸 갖다 폐지하려고 노력했어. 근데 폐지되자마자 또 부활됩니다. 그나마 이제 중요한 정방 폐지와 관련된 사건이 이제 충선왕가 있죠. 공민왕 때 정방 폐지예요. 하지만 이제 곧 또 부활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전민변종도왕. 자, 도감자 들어가는 건 무조건 임시기구예요. 백성과 땅을 바꾸어서 바로잡다. 원간섭기 1회로 있죠. 많이 여러 번 등장했던 그 개혁기구인데 요것도 딱 한 번 재구시를 했어요. 언제? 공민왕 때. 그래서 공민왕 거만 확실히 기억을 해 주십시오.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중 고려시대 정치기구들을 올바르게 연결한 것은 실제 정무를 나누어 담당하는 육부를 두고 정책의 집행을 담당하였다. 자, 육부를 두어 있죠. 정책의 집행을 담당했던 기구는 뭡니까? 고려 때 상서성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군사기밀과 왕명의 출납을 담당하였다. 이거는 군사기밀 담당하는 일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중추원의 추밀 혹은 추신이라 불러요. 그 다음에 왕명출납은 승선이라 그랬죠. 추밀과 숭선이 포함되어 있는 관서가 이름이 뭡니까? 중추원이에요. 중추원. 그래 중추원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정치의 잘잘못을 논하고 관리들의 비리를 감찰하는 업무를 맡았다. 이건 누구입니까? 어사다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국정을 총괄하는 문화시중이 최고의 책임자였다. 누구? 문화시중이 대장인 기구 이름 뭐였어요? 그러니까 중서문화성. 이런 식으로 매칭을 하는 거예요. 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아시겠죠? 자, 다음에 이제 이 사료 자체 숙지 사료라고 했어요. 이 무슨 기구예요? 무슨 기구?
요게 도병마사예요. 요건 숙지를 해주셔야 돼요. 시험장 가가지고 처음 이 사료를 딱 보면 있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바로 잘 안 나요. 보통 뭐 선지라든지 이걸 보면서 이제 역추적해가지고 끌어내기도 하는데 처음은 이 사료가 이제 무슨 사료인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 요공패설이라는 요공패설이라는 요 글을 갖다가 나중에 배우게 되면 학생들 더 헷갈리게 돼요. 왜? 요공패설을 이재현이 썼거든요. 이재현은 원간습기 때 도평이사사가 만들어진 이후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요거를 아는 인물들은 학생들은 더 헷갈리게 돼요. 그래서 이 사료는 무조건 기억을 갖다 해두셔야 됩니다. 도병마사와 관련된 사료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중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문화성사, 판사 이런 단어 보면 이제 고려거든요. 고려. 그 다음에 이제 임시기구, 해이기구인데 뭐 임시기구다 이런 거 보면서 이제 이게 그 도병마사와 관련된 키워드들이고 요게 이제 도평이사사가 아니라 도병마사 사료이다 하는 걸 여러분 숙지를 갖다 해두셔야 됩니다. 되게 빈출돼요. 요건 한 건 문제인데 우리 공무원 기출에서 되게 빈출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번 도병마사는 육부를 통해서 행정실무를 맡아보았다. 맞아요, 틀려요? 이건 어디? 상서성. 그 다음에 국방과 군사 문제를 주로 논의할 때 어떻습니까? 도병마사가 대외적인 국방 그리고 군사 문제 이런 데 문제 논의했다고 했습니다. 화폐와 국식의 출납에 대한 해결을 전담할 때 이건 무슨 기구? 3사, 고려 3사. 그 다음에 관원은 중서문화성의 낭사와 함께 대관으로 불렸다. 이건 누구 얘기예요? 낭사 친구죠. 그러니까 누구? 어사대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관리를 임명할 때 심사하여 동의하는 권한이 있었다. 이것도 이게 대관들 얘기하는 거예요. 어사대와 낭사 얘기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고려의 중앙정치기구 들어갔다 비교하는 문제였습니다. 이 사료를 놓고 그 선지에 도병마사만 줘버리면 쉬운 문제예요. 학생들이 대충 찾아가요.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갖다 선지에 도병마사와 도평이사사를 경쟁시켜버리지 않습니까? 그럼 학생들 되게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이런 사료들은 시험지원 들어가기 전에 숙지를 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고려의 지방제도 들어가겠습니다. 자, 지방에 있어서요. 지방 어느 나라든지 상관없어요. 어느 나라의 어떤 역사를 다루든지 상관없습니다. 지방제도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있지 않습니까? 도단위요. 도단위. 도단위가 있죠. 뭐라고 불렀나? 도단위를 뭐라고 불렀나? 그리고 몇 개가 있었냐? 요거를 갖다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 도지사 이름이 뭔가? 그게 가장 뼈대가 되는 지식이요. 어떤 시대든 도단위는 중요하고 있죠. 어떤 시대든 도지사는 중요합니다. 고려의 도단위 시스템이 오도양계라는 시스템이에요. 오도양계라는 시스템. 이 시스템이 이제 어떤 과정을 거쳐서 구축이 되는가 그 내용이 이제 서술이 되어 있는데 1번은 띄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태조 때는 제대로 된 지방간이 아직 상주하는 지방간이 아직 파견이 안 되고 이상한 지방간 비슷한 애들이 좀 파견이 되는 거예요. 별로 안 중요해. 그 다음에 이제 성종 때 있지 않습니까? 고려의 지방제도가 1차적으로 이제 정비가 되는 거예요. 최숙노가 외관을 파견하소서 했던 거 기억나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12목이라는 중심 모든 도시가 아니라 지방의 중심 도시들이에요. 지금의 이제 한 광역시급 좀 되겠네요. 요런 도시들에 12목을 설치하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 상주하는 지방간이 처음으로 이제 파견되는 거예요. 외관이 파견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 도단위는 완성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그러니까 이 도단위를 갖다 이제 누가 완성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현종이라는 임금이 있어요. 고려의 세종이라 불리는데 업적이 은근히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왜 고려의 세종이라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시험에도 그렇게 잘 나오진 않아요. 근데 오도양계는 현종 업적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현종 우리 어디서 봤냐면 거란의 2차 3차 침입 있지 않습니까? 그때 임금 얘기하는 거예요. 오도양계 시스템이 현종 때 완비가 되고 그 밑에 이제 주요 도시들이 또 정비되는데 요걸 갖다 처음엔 12목이라 했다 나중에 군사적 주요 도시를 갖다 도읍이라고 부르게 돼요. 그래서 사도읍, 팔목 뭐 이렇게 부르는데 핵심은 요거예요. 요거. 이거는 단위가 막 시대마다 조금씩 변해요. 수치가 좀 변하니까 여기 집착하지 마세요. 오도읍, 양계가 중요한 거예요. 요 밑에 이제 주요 도시들이 뭐 있었는데 수치가 변하니까 집착할 필요 없다. 그 다음에 이제 간무라든지 이런 것도 심화 지식이니까 심화 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12목 성종 때 거쳐가지고 현종 때 오도양계 시스템이 정비되었다. 이게 가장 핵심 지식 이렇게 정리하십시오. 자, 그리고 오도양계 시스템 배웠으면 이제 이 오도양계 도단위를 다스리는 지방간 이름을 갖다 암기를 해야 돼요. 오도를 다스리는 애들을 안찰사, 양계를 다스리는 애들을 병마사. 이건 A급 지식이요. 어떤 시대나 도지사들은 이름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오도와 양계 차이점은 뭐냐면 오도는 일반 행정구역이에요. 일반 행정구역. 그러면 양계는 약간 특수한 성격을 띠고 있다는 거죠. 어떤 특수한 성격? 군사적 성격을 띠고 있어요. 지도를 보시면 있죠. 국경지대예요. 북쪽은 북방민족, 동쪽은 이제 왜구들을 막는 데 특화된 지역이라는 겁니다.
예, 군사적 이제 성격을 띠고 있는 애이기 때문에 지방관도 이제 병마사라는 약간 군사적 성격을 띠고 있는 있죠. 띠고 있는 이런 이제 지방관이 파견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군사적 행정기구인 진이 설치되었다. 양계에는 여러분들 군진을 갖다 이미 여러 번 들었어요. 공부를 갖다 하면서 가장 유명한 군진이 뭐냐면 청해진이에요. 청해진. 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군사적 성격을 띠고 있는 행정구역을 갖다 얘기하는 거예요. 뭐 혈구진, 청해진 이런 것들이 이미 우리 여러 번 배웠습니다. 그게 이제 요 양계에 이제 설치가 되는 거예요. 왜? 군사적 행정기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5도 양계 밑에 보면 이제 도시들이 있어요. 각급 도시들. 요 앞에 있는 도시들일수록 중요한 도시들이에요. 사도부 팔명은 되게 특별한, 지금으로 치면 특별시, 광역시 이런 도시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주군은 좀 큰 도시, 그 다음에 현은 좀 작은 도시, 지금으로 치면 시, 군, 뭐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도시들을 다스리는 지방관들이에요. 지방관. 시장급이죠. 시장급. 근데 이거는 굳이 막 엄밀하게 암기할 필요 없어요. 부를 다스리니까 부사, 목을 다스리니까 목사, 그 다음에 주군을 다스리니까 뭐 자사라고 부르는데 이거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러요. 변형돼가지고. 그 다음에 현을 다스리니까 혈령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얘들을 두리뭉실하게 묶어가지고 그냥 수령 이렇게 부릅니다. 수령. 그리고 이제 요 시 밑에 단위 있지 않습니까? 요게 나중에 조선으로 가면은 세분화돼요. 그러니까 조선으로 가면은 막 이렇게 여러 단위로 써 있지 않습니까? 면, 리, 통 하면서 세분화되게 되는데 고려 때는 이거를 갖다가 시 밑에 단위에 대해서는 엄밀하게 관리를 안 해요. 고려 이전 시대까지는 대충 뭐라고 부르냐면 그냥 촌 이렇게 부릅니다. 촌.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거 엄밀하게 시 밑에 단위는 엄밀하게 들어가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대충 촌 이렇게. 그 다음에 나중에 조선시대로 가면 면, 리, 통 해가지고 좀 더 이제 섬세하게 접근하는 모습을 갖다 우리가 배우게 될 거예요. 그리고 정말 중요하지만 정말 쉬운 지식 이런 것들 잘 잡아주세요. 시험 문제도 엄청 자주 나옵니다. 고려와 조선의 차이점 중 하나예요. 고려는 있죠. 100% 지방관이 파견이 안 됐던, 지방에 대한 중앙집권화가 완성 안 됐던 시기예요. 자, 그거를 갖다 반영하는 사실이 뭐냐면 고려는 지방간에 고려는 대부분 지방 도시들에 있지 않습니까? 도시들의 시에 지방간이 파견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 지방간이 파견이 안 된 도시들을 갖다 속자를 붙여서 표현을 했습니다. 속군, 속현. 고려의 대부분 도시들이고 있죠. 지방간이 파견이 안 돼서 누가 다스렸다? 지방간 대신 지방 세력인 향리들이 다스렸던 지역을 갖다 속군, 속현 이렇게 불러요. 그 다음에 이제 일부 크고 중요한 도시들은 있죠. 지방간을 파견해서 다스렸어요. 그게 바로 이제 주군, 주현입니다. 하지만 이제 얼마 안 되죠. 10개 중에 한 2-3개밖에 안 됩니다. 조선에는 100% 지방간이 파견되거든요. 그래, 요 차이를 물어보는 문제가 이제 자주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요 표는 조선의 지방과 비교하는 표인데, 우리 조선의 지방간에 대해서 모르죠. 그러니까 아직 볼 필요가 없어요. 나중에 2회독, 3회독 할 때 이제 비교하는 표로서 보도록 하십시오. 그다음에 이제 고려에 있죠. 특별행정구역, 뭐 특수행정구역 보는 거죠. 특수행정구역이 멋진 게 아니라고 했어요. 중앙집권화가 지금 제대로, 그러니까 뭔가 제대로 그러니까 중앙집권화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대로 제도적으로 완비가 안 되다 보니까 뭐 이상한 행정구역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삼경이에요. 삼경. 고려 원래 초에는 개경, 서경, 동경이 어디냐면 있죠. 얘가 신라의 수도인 경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동경이 얼마 못 가서 문종 때 가면 있지 않습니까? 동경 빠지고 이제 남경을 갖다가 넣어가지고 삼경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일부 학자들은 개경, 서경, 동경, 남경을 갖다 전부 넣어서 부르기도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초기에는 동경, 후기에는 동경이 빠지면서 이제 남경이 삼경 중 하나로 편입되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삼경 중에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남경이 편입된 요 삼경들이 있죠. 요 삼경들이 전부 다 풍수적 길지예요. 풍수적 길지. 명당이라는 겁니다. 명당. 그래서 요거는 이제 나중에 풍수지리설과 관련해서도 한 번씩 등장하는 고려의 삼경입니다. 그다음에 고려의 특수행정구역 중에 향부곡소라는 게 있어요. 이거 우리 이미 기본 정치사 공부하면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향부곡소는 일단은 양인들의 집단 거주지인데 일반 양인이 아니라 차별받는 양인들의 집단 거주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차별받는다? 세금 중과 그리고 세금을 많이 내야 되니까 사람들이 이사하고 싶어. 이사도 못하게. 거기다 이제 과거도 응시 못하도록 차별했던 양인들의 마을입니다. 이 마을들은 왜 이렇게 차별했습니까? 신라 때부터 이 마을들이 형성되기 시작했는데,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는 과정에서 역모를 일으키거나 혹은 끝까지 반항했던 신라의 미움을 받던 미운털이 박혔던 마을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마을들은 세금을 많이 거두고 괴롭혔던 거예요.
신라 때 원래 향부곡이 있었고 그 다음에 고려 때 소가 추가되는 겁니다. 향과 부곡은 있죠. 농사에 특화된 마을들이요. 농산물들을 갖다 아주 심하게 뺑 뜯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는 있지 않습니까? 수공업, 특정한 물건을 갖다 만드는 마을이에요. 그 물건들을 만들어서 국가에 아주 심하게 바쳐야 됐던 마을. 요거는 이제 고려 때 형성되고, 요 두 개는 신라, 요 두 개는 고려. 그러니까 향부곡 소가, 향부곡이 성격이 비슷하고 소가 또 성격이 비슷한 거, 또 좀 다른 거예요. 얘들끼리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향부곡소가 고려 말 되면 이제 소멸돼서 조선초가 되면 이 향부곡소가 아예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소멸 현상을 보여주는 사건들이 우리 정치사를 갖다 공부하면서 이미 배웠습니다. 공주 명학소의 난 배우셨죠. 그러니까 이 명학소의 난이 일어난 다음에 있죠. 이 명학소로 갖다가 충수년으로 이름을 갖다 바꿔주는 모습을 우리가 배웠어요. 그 다음에 다인철소가 공을 세우면 얘 이름이 익안현으로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 현으로 바뀌어가는 이런 현상들이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요게 이제 고려 말의 향부곡소의 소멸 현상. 그러면서 조선초 가면 이런 마을들이 없어지게 된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갖다 했습니다. 일반 마을보다 좀 작고 있죠. 세금을 갖다 아주 빡세게 냈던 마을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정말 중요한 지식이에요. 여기서 시험에 되게 자주 나옵니다. 여기서.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결국 이제 고려의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선이랑 비교해가지고 시험 문제를 구성하게 돼 있어요. 고려와 조선의 지방행정의 어떤 차이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조선은 삼경이 없어요. 수도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고려는 삼경이 존재하죠. 이런 차이점들. 그 다음에 이제 고려는 행정적인 도와 군사적인 양계로 이원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조선은 있지 않습니까? 도체제밖에 없어요. 이런 차이점들. 그 다음에 3, 4, 5번이 있죠. 요게 이제 고려와 조선의 이제 중앙집권의 어떤 그 지방에 대한 중앙집권의 그 수준을 비교해 주는 문제예요. 조선에는 지방도 8도에 있지 않습니까? 관찰사라는 애들이 파견이 됐어요. 이 관찰사와 고려의 5도에 파견됐던 안찰사의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가 안찰사는 비상주예요. 이 말은 지방에 머물질 않았다는 거예요. 중앙의 수도에 있으면서 한 번씩 순찰을 도는 거예요. 근데 조선의 관찰사는 있지 않습니까? 지방에 상주로 했어요. 감령, 지금의 도청이에요. 도청. 요런 감령을 설치하고 지방의 상주에서 머물렀던 거예요. 누가 제대로 지방을 장악을 했을까요? 자연스럽게 감령을 만들어서 지방에 상주 안에 있지 않습니까? 관찰사가 제대로 더 확실하게 지방을 갖다 장악을 했던 거예요. 이런 이제 안찰사와 관찰사의 차이. 그 다음에 고려는 있죠. 속현 70%, 속헌이 70%, 주현이 30%밖에 안 됐다고 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방간이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도시에 파견이 안 됐다는 거예요. 도시 단위에. 그 다음에 향부곡소의 존재. 이 향부곡도 속현과 공통점이 있는데 뭐냐면 지방간이 파견이 안 됐다는 거예요. 이런 지방간이 파견 안 된 도시가 고려 때는 되게 많았다. 근데 조선에는 있다 없다? 없다. 조선 와서 중앙집권화가 한층 더 발전했음을 보여주는 차이점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시험 문제 자주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지방간이 파견 안 됐다고 했죠. 그러면 이 지방간이 파견 안 된 도시들은 어떻게 세금 내고 어떻게 누가 통치를 했을까요? 누가? 바로 향리들이에요. 향리. 그래서 이제 고려 향리들은 조선의 지방간 수령급에 있죠. 실질적 지방의 지배층이었던 거예요. 근데 조선에 와서는 향리들이 어떻게 될까요? 지방간이 전부 파견되죠. 수령이 100% 파견되는 거예요. 그러면 향리들의 사회적 지위는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낮아지는 거예요.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향리를 갖다 밟는 이런 정책들이 등장하게 되고 결국 수령의 똘마니로 전락하는 모습을 갖다 보게 될 거예요. 이런 향리들의 지방에서의 입지 있죠. 요것도 이제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사회사에도 나오고 정치사에서도 나오는 있죠.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고려 향리, 조선의 향리가 이름은 같은데 같은 세력임에도 불구하고 있죠. 이 당시 사회적 입지가 완전 다른 거예요. 완전.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고려시대 지방제도 옳지 않은 것. 5도 안찰사가 파견 도내 지방을 순찰하였다.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1번. 자, 5도에 안찰사가 파견되었다. 도내 지방을 순찰하였다. 어때요? 맞죠? 이게 만약에 어려운 있죠. 난이도가 좀 있는 오답선지로 나오려면 이렇게 나와요. 5도에는 안찰사가 파견되었으며 도내 상주하였다. 맞아요? 틀려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주가 아니라 이런 순찰. 조선의 관찰사가 감령이라는 곳을 만들어서 상주로 갖다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북방의 국경지대에는 동계, 북계, 양계를 설치하여 병마사를 파견하였다. 어떻습니까? 병마사. 그 다음에 전국의 주민을 직접적으로 지배하기 위하여 모든 군현의 수령을 파견하였다. 요거는 조선. 그 다음에
조세나 공물의 징수, 노역 징발 등 실제적인 행정사무는 형리가 담당할 때 어떻습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 고려 때는 수령이 파견이 안 되었다. 하지만 이제 조선 가면 이제 수령이 파견됐다. 그 차이점 너 아는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4번이 이제 맞는 거죠. 그러면 이제 틀린 게 몇 번이죠? 3번 틀리고 나머지는 다 맞죠. 그러니까 이게 조선에 대한 설명이죠. 자, 그래서 이제 제도사 중에 이제 지방제도사까지 살펴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군사제도하고 이번 시간에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사제도는 기본적으로 이제 중앙군과 지방군을 비교해서 이제 정리를 하셔야 돼요. 우리 통일신라 때는 그 구서당 10정에서 중앙군과 지방군을 갖다 붙여서 암기를 했었어요. 구서당 10정. 근데 그거는 통일신라까지요. 이후시대는 전부 다 중앙군과 지방군을 엄격하게 구별해서 여러분 암기를 갖다 하셔야 돼요. 고려의 중앙군이 있지 않습니까? 2군 6이에요. 2군 6이. 2군은 왕의 친위, 그 다음에 6위는 뭐 국경방어, 뭐 수도 경비 등 하는 이제 주력 부대인데 두 개 구별하는 거는 조금 이제 고난도예요. 그냥 두 개를 연결해서 있죠. 고려의 중앙군은 2군 6위다. 요까지 확실히 암기를 해주십시오. 2군 6위다. 그 다음에 심화로 가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암기하는 팁도 있어요. 근데 잘 안 나와요. 잘 안 나와요. 암기하는 팁이 있으니까 쫄지 말고 있죠. 일단 고려의 중앙군은 2군 6위다. 요게 가장 중요한 기본 지식입니다. 관련된 사료고요. 그 다음에 이제 2군 6위와 관련된 애 있지 않습니까? 특징, 고려 중앙군의 특징. 자,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앙군은 있죠. 직업군인들로 상비군인 직업군, 상비군은 항상 상주하는 군이라는 뜻이에요. 상비군인 직업군인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을까요? 아니면 농민 번상병, 농민들이 두루두루 돌아가면서 한 번씩 근무하면서 중앙군을 갖다 구성할까요? 중앙군은 직업군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다른 나라 역사를 봐도 있지 않습니까? 중앙군은 그 나라의 주력 부대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전문 병력들을 갖다 쓰는 경우가 많아요. 고려가 보시면 지금 중앙군이 직업군인 상비군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고려 중앙군의 특징이 되냐면 조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선 전기가만 있죠. 좀 특이해요. 그러니까 중앙군조차도 대다수가 농민 번상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선이랑 비교했을 때 이게 고려의 특징이 돼버리는 거예요. 다음에 군적에 오르고 군인전을 지급하였다. 뻔한 얘기예요. 직업군인이죠. 월급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줘야죠. 그게 군인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군적이 이 직업군인들의 명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에 이제 실질적 세습이라 되어 있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법적으로 있죠. 아빠가 군인이라고 내가 군인이 되어야 될 이유는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 군인들이 일반 양인들에 비해서는 약간 신분이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버지들이 이 신분을 갖다 아들한테 물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아들들한테 칼 쓰는 연습을 갖다 시켜가지고 있죠. 대부분은 아빠가 군인이면 그 아들이 또 군인 되고 이렇게 실질적으로 세습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고 합니다. 자, 다음에 이제 지방군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아까 상식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중앙군은 대부분 직업군이라 했죠. 근데 지방군은 어떨까요? 지방군은 대부분 직업군인으로 지방을 지킬까요? 아니면 그 지역 사람들, 농민들이 번갈아 가면서 지방을 지킬까요? 다른 나라의 역사를 봐도 그렇고 우리나라 역사를 봐도 그렇고 지방군은 기본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농민 번상면들, 그 지역 사람들이 번갈아 가면서 그 지역을 갖다 지키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국방비가 너무 많이 들어요. 지방까지 전 국토로 갖다가 직업군인으로 지키려면. 그래서 이제 군적에 오르지 못한 직업군인이 아니란 뜻이에요. 일반 양인 장정들이 이제 번갈아 가면서 이제 지키는 거예요. 고려는 5도와 양계로 구성이 되어 있죠. 5도는 일반 행정구역이요. 요 5도를 갖다가 지키는 군인들이 이제 주영군이라고 있습니다. 주영군. 단순 암기를 하시면 돼요. 일반 이제 농민들이, 그 지역 농민들이 번갈아 가면서 그 지역 치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양계는 군사적 요지였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 지방을 갖다 지키는 군은 이름을 갖다 따로 붙이는 거예요. 주진군. 제가 군진 얘기했죠. 군진. 그 군진의 이름을 따가지고 주진군이라고 이름을 갖다 붙였습니다. 그 다음에 심화로 나가게 되면 주영군과 주진군의 이제 병종들까지 구별해야 돼요. 구별하는 팁들이 있으니까 일단 쫄지 말고 구경만 해두세요. 5도와 양계, 그 다음에 이제 5도는 주영군, 양계는 주진군이 지켰다. 요까지 이제 기억을 해주세요.
그다음에 고려는 군사제도도 좀 조잡해요. 그러다 보니까 특수 군사기구도 많이 만들어집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면서 배웠던 군사기구들이 중요한 것들이요. 그것들 중심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정종 때 광군 혹은 광군사 기억나시죠? 북방의 거란을 갖다 막는다는 명목으로 만들었던 군사예요. 그다음에 숙종 때 별무반 아주 유명하죠. 윤관의 별무반 여진 정벌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최후 때 있지 않습니까? 삼별초 몽골 항쟁 중에서 이제 삼별초라는 군부대가 만들어졌다. 그다음에 이제 중방 무신의 합자기구인 중방 해서 아무 장군이나 못 낀다고 했어요. 수식어가 있는 상장군, 대장군 뭐 이런 애들만 이제 들어가는 있죠. 무신들 최고의 합자기구가 있다고 했습니다. 예, 요 정도만 이제 여러분들 구별해 주시면 돼요.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고려시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방의 모든 군현의 지방관이 파견되어 행정을 담당하였다. 맞아, 틀려? 조선에 대한 설명이죠. 무조건 틀렸죠. 그 다음에 중앙군은 2군육이, 지방군은 주영군, 추진군으로 구성되었다. 어떻습니까? 정확한 표현. 그 다음에 발해 유민들을 받아들였으며, 맞아요, 틀려? 맞죠? 그 다음에 발해세자 대광현에게 왕시성을 하사하였다. 우리 발해세자 대광현으로 갖다 왕건이 받아들인 거 알고 있죠? 그 다음에 왕건이 왕시성 하사를 자주 했던 거 알고 있죠? 그러니까 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하겠어요?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좋아요. 확실한 애는 100%는 아니지만 거의 한 80% 이상은 맞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광종은 스스로 황제라 칭하고 개경을 황도라 불렀으며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였다. 광종의 왕권 강화 중에 그 황제 코스프레 기억나시죠? 이거 맞는 거예요. 그럼 정답 몇 번이요? 1번 확실히 틀렸죠.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약간 이런 이제 응용선지들이 나오는 데 있지 않습니까? 크게 하자가 없고 맥락상 이제 맞을 것 같으면 거의 세모를 쳐놓고 마지막에 판단하셔도 되고 있죠. 이런 것들은 틀린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정답 1번 다 가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고려 제도사까지 이제 다 끝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드디어 이제 고려 역사 끝내셨어요. 고려 왕조 500년. 그리고 이제 쉬었다가 우리 조선 왕조 500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고 세 번째 시간 들어가겠습니다.